박광일 역사작가와 한 달에 한 번 잊으면 안 될 역사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역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저희가 뭐 딱 이렇게 뭔가 시간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 하지는 않는데 네. 좀 빨리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네, 날짜를 이렇게 잡다가 한 번 딱 놓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제가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바쁘시면은 또 좋은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4월달에 4.3 제주 4.3 그때 하고 지금 5월 말이니까 거의 체감으로는 2달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또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들고 오셨는데 지금 이번 대선이 21대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지금까지 20번의 대한민국에 건립된 이후에 20번의 대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선하면은 익숙하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지난 그 한 70년, 8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지나쳐서 조금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어떤 상황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체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놓고 대선을 보신다면은 아,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 같고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의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일단은 역대 대선들 좀 쭉 훑어보고 뒷부분에는 그중에서도 좀 중요한 장면들을 좀 훑어보는 식으로. 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이제 건국하고 1948년에 이제 건국을 하고 뭐 네. 건국이라고 이제 임시정부를 저는 제외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은 네. 단독정부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대선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직접 선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접 선거가 있을 텐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주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정이라는 체제 하에서는 사실은 이제 직접 선거가 올바른 방식의 대선 방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기도 했었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는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호선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따로 후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콘클라베 형식과 비슷한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수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됐던 후보가 바로 이제 이승만 후보였기 때문에 예.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거라는 것들은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밖에 있었고 50총 선거를 반대했던 김구 선생이 대통령 표를 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 서재필 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48년이라고 하는 정부 수립이 45년 광복 이후에 혁명적인 분위기가 좀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대선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실은 50총 선거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보통 선거제가 시행됐다라는 점입니다. 예. 대체로 구미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자 여자에게 보통 선거가 주어진 게 40년, 44년 그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45년, 48년에 보통 선거가 진행됐다라는 것들은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적어도 절차상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 굉장히 발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4년 중임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이제 대통령은 한 번 더 선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출이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중임제였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안정성, 그다음에 연속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이 선거를 좋아하고 그러냐면은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더라고요, 보니까. 전쟁 중에도 교육을 하고요. 전쟁 중에도 대선을 치렀었는데 2대 대선은 지금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중에 치른 거죠? 52년에 치렀으니까요. 53년에 전쟁이 종식됐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2년에 대선을 치르는데 앞에서 이제 1대 대선을 봤으니까 2대 대선도 간접 선거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1950년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무소속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었어요. 예. 그런데 이 무소속이 대체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야권 성향이었던 거죠. 야권 성향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48 총선거에서는 남북 분단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많이 빠졌었는데 50년 총선거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 다 참여합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피난하면서 국회는 그냥 놓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납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자체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었고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개헌을 한 거죠. 개헌을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췌 개헌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니까 이른바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2대 대통령으로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발췌 개헌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대통령제의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의 헌법이 있는데 예.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대통령 직선제로 빨리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각각 조문을 섞어서 예. 그렇게 해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췌 개헌 그렇군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이 개헌을 할 때 또 개헌을 하려면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단체로 지금 어디 끌고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헌병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 출근하는 소장파 그 버스 타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었던 버스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정치파동 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됐었고 그 개헌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사실은 이제 총선거하고 대선을 놓고 둘 다 경중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대선이 훨씬 더 선거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첫 장면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이제 첫 직선제가 이렇게 날치기로 됐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긴 한데 어쨌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3대 대선 또 근데 개헌이 있었어요. 네, 이제 3대 대선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발췌 개헌을 하면서 한 부분을 손을 못 댄 겁니다. 중임. 중임제. 그러면은 세 번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1대 2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했잖아요. 되었으니까 3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 정권이 정권 연장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른바 그 대통령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선 개헌을 하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넣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개헌안을 1차로 통과시켰는데 유효 표수가 136표였는데 135표가 나온 거죠. 이거는 부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당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틀 뒤에 예. 이걸 산수를 해보니까 135.333이니까 0.3은 버려도 되니까 예. 445입 기준으로 보면은 136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개헌안은 통과된 걸로 한다라고 하는 이 개헌안이 445입 개헌.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다시 3임선 연임까지 가능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원래 헌법재판소에 가서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고요. 예. 수학자 한 명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때 이제 3대 대선이 56년 대선이거든요. 예. 이 대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이승만 후보,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신익희 후보, 신익희 후보. 그다음에 진보당에서 조봉암 후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3파전이 시작되었고 이 3파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승만 후보가 70%의 득표로 조봉암을 이기기는 했으나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라고 느꼈던 그러니까 나의 정치 체제가 더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게 이 56년 대선이었고요. 예. 여기에서 이거 위험하다. 다음 대선은 압도적으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60년 3.15 부정선거죠.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예. 3.15 부정선거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56년 대선이 가지고 있었던 집권층의 위기감이 발동되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러 부분에서 네. 대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렇군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 우리가 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하겠지만은 위기감을 느끼면은 뭔가 부정선거를 하거나 개헌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3.15 부정선거 앞에 대선까지를 같이 봐야 그 당시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3.15 부정선거가 있었지만은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이제 그렇습니다.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5대 대선은 1963년이에요. 근데 네. 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4.19 혁명으로 이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은 당시 국민적 열망이 내각 책임제다라고 예. 해서 내각 책임제 형식의 개헌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몇 안 되는 그 개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각 책임제 하에서 진행이 돼서 이제 간선제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사실은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였던 장면에게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시도가 1년 만에 무너지죠. 5.16 군사 쿠데타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5대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좀 빼서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1963년 이제 5대 대선을 보게 되는데요. 이 5대 대선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의장은 이제 항상 뭘 얘기를 했냐면은 민정 이양한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이게 63년까지 계속해서 민정 이양한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론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는 건가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으로 이양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신문들이 굉장히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판단을 잘했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어떤 결정을 했다. 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민정 이양의 방식이 뜻밖에도 민주공화당을 세워서 그 안에서 박정희 그 최고회의 의장이 예편을 하고 후보로 나서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63년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 민심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섞여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한번 이제 대통령이 되었던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재관 최고의장의 어떻게 보면은 번복되는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으나 선거 자체는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일반적인 모습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1.5%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박정희 후보가 46.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박빙이었네요. 굉장히 그러면. 박빙이었죠. 그러니까 예. 최근 바로 직전 대선을 빼놓고는 가장 박빙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박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67년 6대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조금 넉넉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됩니다. 당시 득표율을 보면은 박정희 후보가 51.5%, 그다음에 윤보선 후보가 40.9%였는데 예. 20공화국에서 진행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져와서 사실은 이거를 좀 진행시켰던 부분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조금 좀 수월하게 네. 이제 여당 후보였던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연임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한번 밀어주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그냥 깔끔하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자, 1971년 7대 대선. 근데 삼성 개헌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공화당 주도로 해서 삼성 개헌안이 통과됐는데 공화당 안에서도 삼성 개헌 이거 추진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통령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좀 압박을 해서 이 삼성 개헌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외적으로 공화당에 대한 또 박정희 후보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낮아진 상황이었었는데 예. 이것과 별개로
야당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야당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당이 하는 것을 좀 쫓아가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당시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 안기부의 어떤 지원 속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중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우리가 왜 여당이 못 되고 맨날 야당 노릇만 해야 되느냐라고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몇 명의 의원들이 야당에 쓴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오프닝에 얘기했던 영화 킹메이커의 그 배경이 되기도 한 그렇습니다. 이제 YS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온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야당의 시선이 그러니까 여당은 어차피 그 삼성 개헌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박정희 후보가 나올 건데 예. 야당이 지금 누가 나올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김영삼 같은 경우는 27살에 이미 국회의원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는 40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명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 총무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보궐선거로 목포에서 당선됐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라는 것들이 인식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이철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좀 잔뼈가 굵었던 그런 정치인들 3명이 야당에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갔었고요. 이 과정에서 원내 총무 선거에서는 김영삼이 이겼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는 이제 김대중이 이기게 되면서 김대중이 이제 야당 후보로 이제 예. 나오게 되어서 박정희 대 김대중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졌던 선거가 바로 이 71년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또 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네. 1971년이면은 이게 이제 4년 단위면은 1975년에 대선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에 또 대선이 열렸어요. 네, 그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박정희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의 선거는 더 없을 거다라는 얘기. 난 선거에 안 나올 것처럼 뉘앙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들려요. 네. 그런데 이 뉘앙스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거가 사라지게 된 거죠. 대선이. 아, 바로 유신 헌법. 그렇군요. 그러니까 72년에 이제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일대 있었던 간선이나 아니면 2공화국 때 있었던 간선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라는 것에서 일정한 대표성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는 듣도 보도 못한 병식의 간선제가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체육관 선거의 시작.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2년 8대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선거를 보면은 그게 얼마나 이제 눈 가리고 아웅 그러니까 선거의 형식을 띄었지만 전혀 선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때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는데 그 지지율 득표율이 99.9%입니다. 그렇군요. 김일성 울고 갈 뺨칠만한 그런 그러니까요. 득표율이네요. 예. 그래서 이 99.9%라면은 사실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단은 뽑거든요. 예. 지역에서 따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미국에 있는 선거인단 제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선거인단제는 난 누구를 지지할 거라는 거를 표명을 하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그 사람만 뽑고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서는 또 별도로 자기 의사대로 뽑는 거니까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하고 우리나라 통일주체 국민회의하고는 다른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기 집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석이 놓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978년 9대 대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역시 후보 단일 후보입니다. 그때도 72년도 단일 후보였고 78년도 단일 후보인데요. 예. 이때 박정희 후보가 99.8%로 0.1% 하락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는데 0.1%포인트면. 네. 예. 그래서 이제 무효표가 좀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뽑았으나 이제 1년 뒤에 유명한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 선에 죽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유고가 됐기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10대 대선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최규하 총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규하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점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냥 바로 이어서
유고에 이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존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점, 간선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개헌을 할 만한 시기와 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라의 리더는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뽑은 뭐 이런 상황인데 요게 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아니면 남산의 부장들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 79년이었으니까 바로 12.12 군사반란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고 1980년 11대 대선에서 신군부의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먼저 당선이 일단 한번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체육관 선거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체육관 선거가 아닌 간선제를 도입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인단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는 대통령 후보가 단일 후보였었거든요. 여기서는 야당 후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거인단이 각 지역에서 뽑히면은 각 지역에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방식이니까 체육관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각 지역에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나 뭐 모르겠는데. 예. 근데 득표율에서는 큰 의미가 뭐 작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12대 대선에서 보면은 전두환 후보가 90%의 득표율로 3명의 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10%는 무효표나 반대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선전하기로는 이게 이제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다. 아, 미국식 선거인단이다. 그래서 예. 이름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전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체육관에 모인 거 빼놓고는 예. 그다음에 야당 후보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임기가 7년이 됐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때 이제 가장 큰 핵심 헌법 개정의 핵심을 이제 그 대외적으로 표방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단임. 그러니까 한 번만 대통령을 한다. 우리나라 독재는 연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단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여기에서 벌써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1대 대통령과 12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단임이 이미 아닌 상황. 그렇네요. 이라고 예,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유명한 1987년 4.13 호원 조치를 통해서 기존의 선거 방식으로 다시 대통령을 뽑겠다고 했으나 이미 있었던 어떤 민주주의의 열망 그다음에 6월 항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6.29 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87년 개헌. 그래서 예. 결국은 직선제 개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예. 생각 속에 주장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여당이 받아들였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당 후보들이 하나로 합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면 승산이 있다. 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측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져서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당시까지는 최저의 득표율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36%로 당선이 되고요. 예.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의 득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의 1단계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하나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게 지역색 고착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때 만들어지고요. 이제까지 지역색이 없었던 충청도조차도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일정한 지역색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연,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육군사관학교 그런 예.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지연,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2년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야당 후보들이 워낙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3당 합당. 1990년에 이제 3당 합당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김영삼 후보가 여당 후보인 민자당 후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42%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992년부터는 어쨌든 특별한 개헌이나 무슨
무슨 군사 쿠데타 이런 거는 없이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이제 문제- 비상계엄이 갑자기 터지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97년에는 먼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때 이제 야당의 김대중이 40.3%로 당선이 되면서 첫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뭐 이회창, 이인재 후보의 어떤 표가 좀 갈라진 것 예. 이런 부분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뜻밖에도 이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16대 대선은 또 한편으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대통령 후보는 각 정당에서 때에 따라서는 총재가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하거나 예.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당 안에서 폐쇄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음. 이때 이제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제 2002년 후보 어떻게 보면 대선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48%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51%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때 이제 우리 역사상 그 전에는 없었던 대통령 탄핵.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탄핵은 아니고 하야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 이때 이제 탄핵이 되면서 대선 이제 시계가 좀 빨라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2017년에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22년에 후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8%로 이재명 후보와 0.7% 차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뭐 이거 하나하나 또 뭐 디테일을 들어가자고 하면 이것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선의 히스토리 우리가 들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중에서도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대선들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월간 역사 대선의 역사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광일 작가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진짜 통사적으로 쫙 훑어봤어요. 20개의 대선을.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것 3개를 꼽아오셨다고요. 네, 일단 그 1956년 3대 대선을 꼽아왔습니다. 왜냐하면 1대 대선 같은 경우는 간선제였고 2대 대선은 사실은 전쟁통에 치러진 대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3대 대선 1956년에 있었던 이 대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격적인 대선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선이잖아요. 뭐 야당 나오고 여당 나오고 막 서로 선거운동하고 연호하고 막 이런 대선이 첫 대선이 3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대 대선까지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에 나타났던 구호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대 대선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 그 유명한 게 3대 대선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쪽에서는 갈아봤자 소용없다. 아, 예. 뭐 이런 어떤 구호들을 통해서 당시 어떻게 보면 선거 바람이 일어났고요. 이 선거 바람은 그 전까지 조용했던 민중들 또는 어떤 일반 시민들에게 아,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 정치 상황을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판단해야 될지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 이제 대선이 지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가 별도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과 부통령.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통령이 있으면 예. 러닝메이트 제도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민주당에 투표를 하면은 민주당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꺼번에 당선이 되는 거고 예, 예. 공화당이 역시 그런 식으로 대통령,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당이 대통령이 되고 야당이 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불편한 동거 정부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불편한 동거 정부인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81살입니다. 만약에 81살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 건강이 안 좋아서 유고 시에는 예. 부통령이 야당인데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선거도 치르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든 게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게 미국이
건국 초기에 그렇게 뽑았거든요. 네. 따로 뽑았어요. 대통령과 부통령. 그래서 미국도 약간 뭐 고령의 이슈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초반에 있다가 이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이유로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2대 대선에서 2인자로 올라올 수 있었던 부통령 후보가 이범석이었었는데 예. 족청계를 이끌고 있었던 이 이범석이 같이 당선되면은 자신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함태영을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다음에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뜻을 가장 잘 따르는 이기붕 부통령이라는 점에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 부통령이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전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서 보궐이 됐을 때 함태영 후보가 빠졌을 때 장면이 부통령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기붕이 그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대통령 후보가 야당에서 한 명이 나온 게 아니라 두 명인데 두 명 다 막강했다라는 거죠. 한 명이 신익희, 예. 그다음에 한 명이 조봉암이었던 겁니다. 둘 다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이승만 후보가 얻은 표보다 이 두 사람이 얻은 표가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네, 서울 기준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굉장히 강한 분위기였고 특히 이제 초반에는 누구 쪽으로 몰렸냐면은 신익희 후보 쪽으로, 민주당 후보 쪽으로. 그래서 장면 신익희, 그러니까 신익희가 대통령, 그다음에 장면이 부통령이었었는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어서 한강 백사장에 2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87년에 한 100만 명 모인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신이 난 거죠. 이 기운 몰아서 쫙 밀어붙이자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여당세가 강했던 호남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던 곳이 호남이거든요. 예. 그쪽부터 밀자라고 하고 이제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열사에서 급사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열차에서. 예, 호남선에서. 예. 호남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 판도가 확 다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여당 후보 한 명과 야당 후보 두 명 중에서 한 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사라진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때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보당 쪽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부통령 후보 뺀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부통령이 나가고 예. 진보당 쪽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나가자. 일종의 선거 연합이 이루어졌네요. 선거 연합을 제안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예. 실제로 당시 그 진보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출 후보가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후보는 대통령 후보 한 명,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 한 명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뜻밖의 결정을 하죠. 신익희 추모표를 던져라. 추모표요. 네. 죽은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자가 사망을 했으면은 이게 없는 거잖아요. 무효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효지만 신익희를 추모하는 표를 던져라.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성향이 진보당보다는 예. 자유당에 가까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긴 했지만은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진보당은 그 당시 기준으로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뭐 있었다라는 평화통일 거죠. 얘기도 했었던 부분들도 예, 예.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선거 판세는 결국은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그다음에 부통령은 장면이라고 하는 국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때 근데 그 이승만 후보가 취했던 방식도 굉장히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교묘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대통령 후보로 이제 자유당에서 지명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발표를 합니다. 나 대통령의 후보로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저는 조선시대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은 예. 영조 임금이 갑자기 사도세자에게 선의하겠다. 나 그만하겠다 이제 양해하겠다. 예.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신하들이 해야 될 일은 목숨 걸고 예, 말리는 거죠. 양입파동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거든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죠.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 이제 당시 자유당의 그 밑바닥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아니 우리 후보는 이승만 후보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시위가 수백만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청원서 같은 경우 후보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하는 그게 몇백만 명의 임명이 연서가 된 후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후보가 그럼 나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아주 여당의 프리미엄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방식의 사전 선거 운동도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보다 이 부통령 선거가 중요하구나. 예. 대통령 선거는 어쨌든 자기가 나가면 그 여러 가지 뭐 지명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나 부통령은 다음에도 60년에도 이기붕 후보가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2인자를 세우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안 나간다면 이 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15 부정선거는 사실은 대통령 부정선거보다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통령 예. 부정선거가 훨씬 더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56년 대선이 60년 3.15 부정선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3선에서 어렵게 당선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서는 뭔가 부정선거를 일으킨 약간 이런 건데 요게 좀 박정희하고도 굉장히 모습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드러났던 게 이제 1971년 이제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도전한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제 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특히 뭐 이철성도 있습니다만 김영삼, 김대중의 돌풍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김대중이 이제 김영삼을 누르고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이때 이제 김대중 후보의 그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운동 방식이 대단히 참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봉암 이후로 한동안 사라졌던 공약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공약. 네. 공약이 그러면 없었나요? 그동안? 그전까지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고 보통은 구호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대중 후보의 이 공약이라는 것이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삼성 개헌 잘못됐다. 이거 폐지시킨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다음에 빈부격차 지금 문제 있다. 그다음에 도농격차 문제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노동자, 그다음에 사용자 공동위원회 구성할 거다. 예. 그다음에 부유세가 벌써 이때 나오더라고요. 아, 부유세가? 네, 부유세를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반공이 국시라고는 하나 북방외교 유고슬라비아랑 우리 외교 추진하겠다. 예. 그다음에 남북 교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 하나를 하게 됩니다. 김대중 후보가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은 집권당 그러니까 공화당이 총통제와 같은 영구 집권을 계획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거 막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요즘도 지금 총통 누가 될 거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처음 이렇게 나왔나 보네. 총통이란 얘기가. 네. 근데 제가 예. 보기엔 이 정보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정보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후보였던 박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밀린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특별하게 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박정희 후보를 설득해서 이제 그 대국민 선언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박정희 후보는 이번 선거가 나에게 마지막 선거다. 그러니까 나 삼선까지만 하겠다. 예. 더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공화당 내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 2인자 키우겠다. 후계자를 키워서 다음 선거에는 아마 그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김종필이 그래서 많은 꿈을 꿨죠 그때. 그렇습니다. 공화당 총재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박정희 후보가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죠. 이런 표현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선거가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선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는 634만 표, 그다음에 김대중은 539만 표로
그러니까 한 94만 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당선됐을 때 이때 지역주의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영화 킹메이커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잘 묘사돼 있고 갑자기 이제 무슨 유언비어라든지 무슨 플래카드가 막 붙으면서 저쪽 뭐 호남에서 영남 사람들이 호위대 받는다 다 뭐 두드려 맞는다 막 이런 식의 막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막 서로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경상도에서만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보다 158만 표를 더 받았거든요. 전체 표수보다도 한 60만 표 이상을 이제 그 경상도에서만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주의 대선의 본격적인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김대중 후보가 주장했던 총통제와 같은 영구 집권 계획을 어느 것이 그게 첩보였는지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준비를 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으나 결국 72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는 이제 국민들 손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87년 다시 선거를 할 때까지 16년 동안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인 국민 주권을 실현할 방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16년 정도를 보냈다. 그렇군요. 그 계기를 이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구가 예전에는 굉장한 또 진보의 도시,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4.19 혁명 뭐 이렇게 났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또 대구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부마항쟁 같은 경우도 부산 마산에서 시작될 때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광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1980년의 그 모습을 사실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는 부산 마산에서 똑같이 하려고 위수령까지 발동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일반적인 정서가 71년에 요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예. 이제 87년 이후로는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으나 예. 어쨌든 대선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해 알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지역주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대선은 2002년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일단 좀 네. 정리해 주시죠. 어떤 걸 주목해봐야 됩니까? 16대 대선인데 이때 이제 대선의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까지 나왔던 후보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배경, 그다음에 학문적 그뭐 학연, 지연이 없는 상황, 특히 지연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상황. 노무현 후보. 맞습니다. 예. 노무현 후보의 등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노무현의 등장에서 사실은 그 야당 내에서도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거라고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아, 저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 지명도가 있었던 후보를 압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당 후보로 등장을 했고요. 이인재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동교동계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또 전에 97년 대선에서도 3자 구도에서 선전을 했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유력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인재 후보가 너무나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후보가 후보로 최종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후보가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 야당이죠. 이회창 후보를 이기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 단일화가 전날 깨지게 됩니다. 대선 하루 전날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날 깨졌는데 그것을 복구시키는 작업이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 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뭐 힘을 합치자 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까지 대선이 주로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부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중요한 영향 그다음에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쳤고 예.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뭐 가능성을 보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 구도는 여전히 건재했다라는 걸 본다는 점에서 한계도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선거가 바로 이 선거가 아니었을까 16대 대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국민 경선 이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도 도입되고 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그때 또 돼지 저금통 그래서 네. 후원도 하는 이런 문화들이 다 이때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원형도 여기에서 처음 시작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선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마지막으로 대선과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 지금 헌법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헌법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그 국민의 주권을 여러 방식으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현 방식은 투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투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선이라는 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여러분들 국민주권 꼭 실현하고 헌법 가치를 꼭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정치는 조금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 예. 거기에서 벗어나서 누가 더 한국의 미래를 조금 더 잘 만들어 갈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굉장히 단기적 휘발성 이슈에 우리가 또 좌지우지되고 귀도 솔깃한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이 될 만한 준비를 해왔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간 역사 오늘은 박광희 역사작가와 함께 대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